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의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꿀 대규모 개발 사업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3년 가까이 보류됐던 제주 신항만에 대한 정부 계획이 오늘 확정됐는데요.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선용 부두를 개발해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또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해양 환경 훼손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중심으로 7시 오늘 제주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죠.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신항을 동북아 최대 크루즈 허브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먼저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을 진두 지휘할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딱 한 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사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4.3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에 4.3 관련 기사가 실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짤막 대담에서 기사를 작성한 최상훈 뉴욕타임즈 서울 지국장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제주 신항 건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크루즈 4척과 여객선 9척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규모인데요. 그동안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제주도는 이르면 2023년에 공사에 들어가 2040년 완공할 수 있을 거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면희 기자가 이번 정부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제86차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제주 신항건설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신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신항은 동북아 크루즈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인해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루즈 시장으로서는 제주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제주 신항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조성되며 부지 규모만 128만 제곱미터, 사업비 2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크루즈항은 22만 톤급 선석 1개, 15만 톤급 선석 3개 등 4개 선석이 들어서고 여객선항은 4만 톤급 선석 1개를 비롯한 9개 선석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방파제 2.8km를 비롯한 외곽시설과 82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배후 부지 등도 들어서게 됩니다. 4년 전부터 제주 신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제주도는 제주 신항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 명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을 통해 직접 얻게 될 경제 효과도 막대하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전부 11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조, 그리고 취업, 고용 창출이 2만 명이 증가된다고 그렇게. 제주 신항 건설 사업은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어업 보상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오늘 확정된 정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내일 지정고시돼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정부와 제주도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과 강정 크루즈 터미널과의 중복 문제 등 각종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가람 기자가 제주 신항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제주 신항 추진으로 가장 먼저 우려가 나오는 쟁점은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입니다. 매립 면적만 마라도 크기 4배가 넘는 128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 탑동 매립보다 7배 넘는 면적을 매립하면서 생태계와 어장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11조라는 경제적 효과, 2만 명의 일자리를 우리가 미래시대 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비도 논란입니다. 크루즈 접안 시설과 터미널을 비롯해 전체 매립지의 60여 %에 달하는 항만 배후 부지 개발 등에 들어가는 민간 자본만 1조 400여억 원.
사업 수익성 때문에 매립 면적을 넓혔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자유치 명목으로 매립지를 사업자에게 넘길 가능성도 높아 앞선 탑동 매립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과연 기존 상권, 좀 동문 시장이라든가 상권에 과연 상승이 될 것이냐. 오히려 이게 건설되면서 기존 상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2척의 수용시설을 갖춰놓고도 크루즈부두 4개를 추가 개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면서 기반 시설이 하나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해군기지라는 것을 나아가 다른 항만들을 외면하고 제주항의 규모만 키우는 건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때 경찰이 가장 먼저 쓰는 기계가 음주 감지기인데요. 여기서 감지되면 음주 측정기로 다시 검사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기에 감지된 혈액 속 알코올의 농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측정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 측정기를 입으로 불어 숨속의 알코올 양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농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혈액 속 알코올 성분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폐에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최소 처벌 기준은 0.05%였지만 지금은 0.03%로 강화됐죠. 한층 강화된 단속 기준이 제주 운전 문화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지 프로그램 후반부에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고교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집을 나선 뒤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18살 유모군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군의 집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서귀포시 표선 해수욕장.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관광객이 물에 떠있는 유군의 시신을 발견해 수상 레저업체 직원에게 알렸고 해경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약을 타시다가 사람을 한 명 발견했는데 사람이 처음엔 수영하는 줄 알았어요. 잠수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그게 그랬어요. 해수욕장에 있던 해경이 유군의 시신을 인양해 유가족이 실종 상태였던 유군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유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집을 나섰습니다. 당일 저녁 8시 55분쯤 집에서 11km가량 떨어진 표선 해수욕장 인근 식당 앞에서 마지막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군인과 공무원 등 250명을 동원해 유군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폐증이 있는 유군이 표선 해수욕장까지 가게 된 행적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개발공사 법인과 사업총괄이사, 재병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병기가 낡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낡은 리프트가 추락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 58살 김모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이 수련원에는 점검 과정에서 화물 운반용 리프트가 추락해 70대 시설팀장이 숨졌는데 검찰은 리프트 시설이 낡았고 안전장치 없이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장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동방파제에서 낚시하던 42살 고모 씨가 테트라보드 사이로 추락한 것을 인근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고 씨는 30분 만에 구조됐는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애월읍 신엄리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77살 이모 씨가 바다로 추락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조천읍 선을 1위에 추진되는 동물 테마파크의 사업자와 마을 이장이 상생 협약을 맺은 데 대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반발하자 선을 1위 이장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만으로는 마을이 발전할 수 없다며 협약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선을 1위 이장은 동물 테마파크 근무 인원 80%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맹수들이 탈출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업자 측에서 진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며 궁극적으로 마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첫머리에서 보셨듯이 오늘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제주 신항만 사업이 장밋빛 기대와 함께 제주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찬반 논쟁에 앞서 어떤 내용의 개발 계획인지 정확히 아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주도 담당 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장님께서는 제주 신항을 지금 개발해도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제주 신항만 추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제주에 이렇게 서둘러서 신항만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신항만 추진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신항만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신항만은 기존 우리 제주 항만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박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선박 출입항하는데도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급성장하는 크루즈 산업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항을 동북아 크루즈 산업이 거점 항만으로 빨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항만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구도심권, 원도심권 활성화도 우리 신항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항만이 개발됐을 때는 원도심과 우리 구도심과 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신항만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2016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로 3년여 동안 보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는 왜 반대를 했었고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건가요? 신항만은 저희들이 2조 8천억 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정부 재정이 1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또 중국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 크루즈 여객이 일부 감소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너무 이르다 그런 판단을 그 당시 했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크루즈 산업이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 월드와이드 크루즈가 저희도 제주항에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항만을 개발해야 앞으로 2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기재부에 저희들이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루즈 산업이 선제적 대응 위해서는 반드시 신항만이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표류해온 기본 계획안임에도 뭐 주요 골자라든지 사업 규모가 크게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신항만 기본 계획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2015년 수립할 당시에 신항만 컨셉을 우리 화물부도가 아니고 여객 전용 특화부도로 항만으로 그렇게 저희들 컨셉을 잡았고 또 그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충실히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앙만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부에서 판단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기본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기본계획에 먹혀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주 지역 주요 항구는 항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신항만의 경우를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말하기를 신항만 건설 촉진법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신항만 건설 촉진법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항만을 개발할 때는 항만법에 의한 개발이 있고 신항만 개발 촉진법이란 개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신항만 개발 촉진법은 특별법입니다.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신항만을 개발할 때 사업기간이 각종 인허가나 승인받는 그 기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2, 3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의제 처리되고 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신항만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 그래서 이 신항만 개발 촉진법이 당초의 그 목적도 신항만 개발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만 개발 촉진법으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에 신항만이 들어설 경우에 그 배후단지 30만 평을 잘 활용하면 뭐 제주 발전은 물론이고 또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제주 신항만이 그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신항만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제주의 이런 그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항만이 들어올 경우에 11조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고용 4만 명이 고용 효과, 그다음에는 신항만을 건설하는 동안에 거기에 또 그 고용된 명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 좋은 우리 이 신항만 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항만은 진짜 우리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신항만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한 국제 항만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걸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발전은 물론이고 취업 유발 효과도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당한 거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바다 매립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라도 면적의 4배 가까운 규모의 그 바다 매립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1988년도 탑동 매립 후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월파 피해라든지. 혹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탑동 매립 당시에 상당한 제주 사회에 이슈가 돼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그 신항만 건설 시 해양 생태계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받겠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 때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해서 거기에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또 우리 도민사회의 검증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민들이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어민들이 나중에 업 외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우리 신항만 개발할 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어장 피해로 인한 어민들이 손실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항만 개발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 계획이 자칫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배후 부지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후 부지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공영 개발이나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공영 개발 방식을 취하고 불가피하게 민간 투자가 할 때는 그 민간 투자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그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런 거에는 도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하는 제주항 포함 문제는 핑계일 뿐이다. 상업 숙박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역 내 다른 항만 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제주항 포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주 신항은 뭐 상업이나 숙박 용지를 제공하기 위한 항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 우리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이고 지금도 제주항인 경우에는 11개 선석이 부족해서 대형 카페리 선박들이 바다에 기다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부에서 이렇게 5개 연안항이 있는데 그쪽에 크루즈항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지만은 크루즈 항만을 하나 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즈 항만은 이렇게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경쟁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항만은 이렇게 우리 신항을 통해서 여기에서 전부 신항하고 우리 강정에 있는 강정 민군복합항을 2개 항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크루즈 항만 국제 카페리오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능이 중복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항만 기본 계획은 고시가 됐고 현실화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 신항만 개발 기본 계획이 내일 우리나라 관보에 게시됩니다. 게시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저희가 통과되도록 흔히 말하면 비시 분석이라 하는데 1.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도정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저희들 역점을 둬서 거기에 통과되면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또 어업권 보상, 어민들한테 주는 어업권 보상까지 한 다음에 2023년도부터 착공이 돼서 2040년도까지 저희 완공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공항만 해도 제주도에서 감당하기 버거운데 이 항만 시설까지 좀 자신 있으십니까? 네. 신항만 건설까지요? 신항만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 미래 세대에 아주 중요한 항만입니다. 그리고 이 항만이 우리나라의 최대 항만이 아니고 우리 동북아시아의 최대 항만입니다. 그리고 여객 전용 항만입니다. 크루즈 아주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는 크루즈. 그다음에는 카페리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중국 국제 카페리오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항만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앞으로 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자주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능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딱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때문인데요. 벌써 시행된 지 4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제주경찰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깐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의 윤창호법 생기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라든가 저녁 때, 심야 시간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흘렀을까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풍선 부듯이 세게 부시면 됩니다. 세게 부는 건 2초 이상.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032. 선생님 0.03부터 해가지고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0.032 딱 해가지고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돼 있었어요. 0.05 이하면 훈박 조치인데 이번 제2의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정지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6개월 만에 개정된 제2 윤창호법.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구책인데 다행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꽤 늘고 있습니다. 0.062. 한 사발 점심에 드신 거 한 사발 감지 안 될 텐데 이 시간까지. 늦게 드셨어요? 늦게? 소주 한 잔 먹으면 조금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전혀 뭐 없다가 야, 이렇게 해보니까 참 뭐 한 잔 먹으면 기술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한 거 없죠. 1시간 동안 측정 자리를 옮겨가면서 단속한 결과 놀랍게도 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소주를 입에 대면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제 3자한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술 마시면은 운전대를 잡지 않은 게 최선의 방식 같습니다. 법 개정 후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운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술을 전날 마셨더라도 해독이 덜 됐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건데 도민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당연히 해야 주게.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바쁜 사람한테는 좀 안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면 차가 숙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숙취 운전의 위험성에 공감은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어저께 혹시 술 드셨었습니까? 네. 아침에 드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몇 시까지 드셨어요? 어저께 한 10시. 10시? 한 병? 소주 한 병? 10시까지 한 병을 드셨다고 얘기죠. 보세요. 계속 더. 예, 됐습니다. 선생님 0.07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단속되신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요 수치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다. 아니다. 어저께도 드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저께 회식하다. 회식하다 보니까. 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보통 체격의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을 자고 난 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정도, 숙취 운전을 단속한 이유입니다. 모든 면은 경제면은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업으로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음주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건 맞습니다. 어저께 술 드신 분들이 이제 아침에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제 술 다 깼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의 10%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이날 아침에도 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은 아쉽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의식을 버리고 전날에 음주를 하면은 절대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의 살인 행위로 불리는데요.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0년 만에 호적을 바로잡아 빼앗겼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4.3 유족들의 사연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4.3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인들에게 현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을 더 이상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짤막 대담에선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죠. 뉴욕타임즈에 최근 4.3 관련 기사를 작성한 최상훈 뉴욕타임즈 서울지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4.3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월 28일 기사던데요. 4.3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평소에 알고 계시는 분 중에 그 다크 투어에 관련된 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다크 투어를 알게 되었고요. 예. 다크 투어를 이렇게 관한 기사를 쓰면서 4.3이란 게 어떤 사건이고, 예. 또 한국에서는 또 제주도에서는 왜 4.3을 알리는 이런 다크 투어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기사를 쓰면 네.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신문은 외국인이 많이 보는 신문이니까요. 네. 예. 또 많은 독자들이 4.3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좀 충격적이다. 이런 일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예. 가끔은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꽤 뭐랄까요, 그 한국적인 반응이 또 나왔는데요. 아마 한국을 좀 아는 분들의 반응이 같아요.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그 한국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너무 그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좀 이렇게 제 기사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다는 뉘앙스로 그런 반응을 이메일이나 댓글로 쓴 사람도 가끔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그런 반응은 좀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기사 말고도 혹시 제주 4.3에 대해 쓴 기사가 있습니까? 저희 신문에서 다른 기자들이 과거에 미국 기자들이 4.3에 대한 기사를 쓰는 일은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3만 다뤄본 적은 없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과거사 조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면서 4.3에 대한 언급은 제가 몇 번을 하고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3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3 사건이 좀 기자로서 관심이 있었던 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도 그렇고 제주도 내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4.3이라는 거는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지만은 물론 그 피해자 가족분들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4.3이란 말은 들어봤지만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는 외국인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사실은 아시아 동북아 한국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리고 제주도에 갔을 때 의외로 제주도 4.3 사건을 너무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다는 그런 말을 제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왜 이럴까? 예. 들었다 보면 상당히 엄청난 사건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예. 그 부분이 저는 기자로서 호기심이 많았어요. 네. 지국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신데 그럼 앞으로 제주 4.3에 대한 심층 보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관심이 있어요. 예,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영역은 분명한데요. 네. 예, 지금 제가 당장 취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하기는 하고요. 예, 관심 있는 분야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과거사 사건이 지금 한국 사회나 아니면 그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기자로서도 중요한 취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 4.3은 미군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 미국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을 때 뉴욕 타임즈가 혹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도 아주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론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근무하는 해본 미국 언론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문제시하고 그러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자라면 어떤 이슈를 접근할 때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하기는 바라겠죠. 예. 네. 이 제주에서는 4.3의 전국화, 세계화가 화두거든요. 마지막으로 외신 기자로서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4.3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읽어본 자료도 그러고요. 평소에 제가 4.3 관심이 있어서 읽어본 자료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제한된 독서지만 4.3 사건은 한국 과거사 사건 중에서 비교적 아주 많이 잘 조사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최소한 국내 쪽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외국 4.3이라는 사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인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 보통 시민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아주 무참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전 세계 어떤 인류라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4.3 사건을 많이 알리고 이러면 평화나 인권 이런 이야기를 관심 있는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나 국가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질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자면 기자, 학자면 학자, 또 제주 도민들은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좀 외국인에게 같이 방금 말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좀 세계화라 그럴까요? 외국 사람들이 4.3의 의미, 중요성을 좀 공유하는데 네.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주 4.3에 대한 꾸준한 관심,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심층 보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 동안 폭염에 밤에는 열대 현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제주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산지를 비롯한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불면증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초저녁 무렵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온이 내려가 숙면을 취하기 좋고요. 샤워할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우유나 바나나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리토판 성분이 있어서 잠 못 드는 밤에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 그 밖의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해안가 저지대에선 침수피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폭염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제2공항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바다 매립 공사가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과 갈등은 결국 제주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안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겠죠. 어떤 결론이든 생산적 대화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도 앞으로 관련 소식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